자, 오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길어요. 부동산 경매 고수의 현실적인 투자 방법. 자, 저자가 박병주 씨인데요. 혹시 경매 경험 없으시죠? 자, 이분은 특이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저자는요, 5 법칙입니다. 5 법칙. 궁금하죠? 5가 뭔지. 자, 참고로 이 사람은요, 1965년생입니다. 올해 나이가 59세예요. 그러면 2006년도 제 17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이 사람은 중개 실무 안 했어요. 실무를 하지 않고 바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얻은 전문 지식으로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뭐죠? 경매를 시작합니다. 경매하고 한 개 더 추가하면요, 갭 투자. 근데 특이한 점은 중개사 시험을 합격해서 실무를 하지 않고 경매를 시작했다. 몇 살부터 가면요, 바로 54세부터요. 50대 중반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니까 이제 59세라면 딱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두 번째 호가요, 5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5를 벌어요. 바로 50억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경매를 내서 딱 5년 만에 5천만 원 종잣돈 갖고 50억을 벌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책도요, 유명한 출판사죠. 매일경제신문사예요. 올해 나온 책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참 돋보이더라고요. 야, 50대에 5년 만에 5천만 원 가지고 50억 벌었다. 대단합니다. 예. 멋지죠? 두 번째는 이 책에서는 무엇이 돋보인다? 실행력입니다. 그것도 그냥 실행력이 아니고 미친 실행력입니다. 엄청납니다. 실행력.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이 실행력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추진력입니다. 실행력. 그리고 이 책을 보게 되면 정말로 누구든지 초보자라도 경매가 하고 싶어집니다. 예.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는 책입니다. 동기부여.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내일. 예. 내일이라는 단어는 바로 실패자의 용어다. 실패자가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자, 내일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래 말입니다. 네. 모든 것들은 오늘 전부 다 끝내래요. 그래서 아주 실행력만큼은 돋보입니다. 네. 이분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또 이걸 해요. 캠핑카. 그래서 고민 끝에 스타렉스 승합차 있죠. 스타렉스. 그 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만들어요. 캠핑카. 그래서 매일 경매 물건 분석하면서 일단 물건지가 확보가 되면 일단 손품을 팔고 손품을 분석해서 일단 좋다고 판단이 되면 부인 데리고 바로 캠핑카를 타고 임장 갑니다. 전국 곳곳을 누빕니다. 인천이고 강원도고 포항이고 전라도고 구석구석 누리면서 거기서 임장도 하고 마을사 만나보고 또 여관비가 들어가잖아요. 캠핑카에서 사면 되니까. 그냥 이제 임장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경매 무대가 꼭 본인이 사는 대구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이렇게 임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행력으로 이제 이만큼의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 부자예요. 시간 부자. 노동 부자가 아니고 시간 부자입니다. 시간 부자가 뭐냐? 내가 일을 적게 해도, 내가 잠을 자더라도 가만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자, 돈 버는 시스템이죠. 여러분이 중개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절대 중개시험에 얽매이지 마세요. 결국에 꿈은 시간 부자가 돼야 된다. 내가 잠을 자더라도 계속 돈이 드는 구조.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지? 부동산 경매. 경매는 곧 시간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특히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많은 사례가.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도. 그래서 뭐냐. 이분은 이제 5년 동안 자기가 경매를 하면서 최대한 경험을 이제 강의를 해요. 경매 강의. 강의를 하는데 그 수강생들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이 연령층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또 경매로 낙찰받아서 월세 받고 수많은 사례겠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간단히 소개한다면, 70대 같습니다. 시장에서 쌀을 팔아요. 쌀집 아저씨. 자, 쌀집 가게 아저씨가 쌀만 팔았다면 평생 노동부자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근데 이분은요, 자, 쌀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동네에, 자, 이 3층짜리 주택을 또 그 상가주택을 낙찰받고 또 이렇게 또 건물을 낙찰받고 했더니 쌀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이제 그 낙찰받은 건물들에서 들어온 총 수입이 월 600만 원 들어온대요. 월 600.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게는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고 매달 따박따박 6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70대 부부가 600만 원 갖고 생활한다. 돈이 넘치잖아요. 예. 돈이 남아돌잖아요. 그런 돈을 이제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예. 또 친구한테 술도 사주면서 아주 여유있게 산대요. 바로 시간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합격을 했다. 공인중개사 실무는요, 오로지 노동부자예요. 중개사가 되면 특별히 경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로 낙찰을 받고, 아파트 낙찰을 받으면서 결국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구조. 반드시 시간 부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요, 이 책만큼은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또 이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꼭 이 책만큼은 시험을 친 다음에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토지정책이죠. 토지정책. 자, 그러면 중간에 목차 1번 있죠. 용도 지역지구제. 얘는요, 항상 A급입니다. 한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자, 지역지구제 하게 되면 먼저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역지구제입니다. 첫 번째, 의료 공부하고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가 지역지구제의 효과. 네 번째가, 자, 신축을 금지합니다. 자, 신축 금지라는 추가 제한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로 독점의 문제. 자, 학개론적인 내용은요, 이 다섯 가지만 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겠고요. 참고로, 자, 지역지구자게 되면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출제 흐름은요, 한 가지 더 추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추가로. 국토계획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공부하잖아요. 지역지구제 종류.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잘 납니다. 얘는요, 공법의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은요, 특히 이 파트도 굉장히 출제 잘 되기 때문에 2차 과목 개분만 갖추게 되면 한 문제 득점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의부터 봅니다. 자, 지역지구제 의 하게 되면 지역지구제가 뭡니까? 용도 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의 목적이죠. 그래서 효율성입니다. 효율적 이용을 도모합니다. 그럼 항상 효율성하게 되면 얘랑 정반대되는 말이 뭐지? 형평성입니다. 효율성이 높은 만큼 형평성은 떨어지거든요. 이런 단점이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두 개의 용도지역이 있대요. 왼쪽은요, 상업지역입니다. 오른쪽은요, 녹지지역입니다. 용도가 다르잖아요. 둘 다 개발 목적이고 보존 목적이다. 자, 이럴 때, 자, 요 경기가 한 끗 차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상업지역이니까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잖아요. 녹지지역은 규제가 심하니까 1층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지만은요, 땅값이 엄청 비싸고 땅이 뚝 떨어지니까 지역과 지역 간의 형평이 안 맞다. 형평성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TDR 제도가 있어요. TDR. 자, TDR 들어보셨죠? 해석하면 개발권 양도제예요. 개발권 양도제이다. 자, 개발권 양도제 하게 되면 이때 녹지지역은요, 1층밖에 못 지니까 그만큼 뭐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보는 만큼 요것만큼 TDR을 인정하죠. TDR은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해보더라도 이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 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참고로 TDR은요, 우리 시험은 깊이 있게 출제가 안 돼요. TDR 하게 되면 참고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자, 지역지구지를 통해서 결국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하자. 다시 말하면요, 부배 외부 효과죠. 그래서 부배 외부 효과를 제거시키자.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에 공장을 짓지 말래요. 이렇게 부배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음에 3번 효과를 보시면 효과. 효과를 보게 되면 만약 어느 지역이 있대요. 자, 용도가 주거지역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동네가 점점 쾌적하고 좋은 동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인구가 증가하더라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땅값 올라가죠. 가격 상승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모두가 증가. 여기까지가 기본 효과인데요. 유의할 점은 이렇게 구분해서 공급이 나왔다. 공급은 무조건 장기 효과고요.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이다. 단기 효과.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건축비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일정하다.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자, 건축비가 일정하다.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건축비가 상승한다. 비용 증가 산업이고요. 건축비가 하락한다.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세 가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논점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자, 주택 가격입니다. 다음에 공급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나실 거예요.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줄여서 LS 곡선, Long Supply Curve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요, 암기도 쉽게 드렸고, 이 과정은 2주 전에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프도 3개를 다 그려드렸거든요. 결론은 뭐냐. 자, 암기 기억나시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어떤 경우도 공급은 무조건 증가. 딱 답이 나왔습니다. 쉽게 정리가 돼요. 다음에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건축비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일정, 증가, 감소. 이렇게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기 공급곡선은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가 않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래프는 그랬지만은 그래프가 심히 안 나오니까 암기는 쉽게 드렸죠. 어떻게? 건축비가 일정하면 곡선도 일정하다. 무슨 모양? 수평선. 건축비가 증가하죠. 그러면 곡선도 증가한다. 무슨 모양? 우상향. 건축비가 하락하죠. 하락하면 LS 곡선도 하락한다. 무슨 모양? 우하향. 이렇게 암기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자, 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주거지역은 공장 짓지 마 해놓고 신축도 금지한대요. 즉, 허가를 안 내줍니다. 신축을 금지한대요. 신축 금지. 자, 그러면 이제 신축 금지가 뭐죠? 주택을 못 짓게 하니까 얘는요,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축 금지와 똑같은 말이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은 불변입니다. 공급은 불변. 신축 금지니까. 그러니까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 단기에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은 상승했지만은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요. 올라갔던 수요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던 가격도 다시 내려가서 공급을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지? 결국은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가격은 불변이다. 가격도 불변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신축 금지라는 추가적인 제한을 하게 되면 항상 공급이 불변이기 때문에 장기화 한게 됩니다. 공급 불변이면 가격도 불변이다. 그래서 과거 우리 시험은요. 자, 신축이 금지라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X 틀린 말입니다. 가격도 불변이다. 가격, 가치 불변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점의 문제. 자, 독점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입니다. 그러면 사전적 독점은 쉬운 말로 기존 소유자죠. 기존 토지 소유자. 기존 소유자. 다시 말하면요. 오래전부터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갖고 있는 기존 소유자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맞냐? 동네가 용도가 바뀐다면 땅값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토지 소유자는 엄청난 지가 상승해서 초과이윤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지구지에서 엄청난 지가 상승, 초과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떨 때? 사전적 독점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사후적 독점은 동네가 좋아졌잖아요. 뒤늦게 땅을 산대요. 예. 그럼 오른 땅값 다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뒤늦게 땅을 산 사람들은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상 지가 상승은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이윤은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얘만 출제가 돼요. 지역지구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하면 틀린 말이고, 사전적 독점일 때 초과이윤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역지구지면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으니까, 교재를 봐요. 78페이지. 자, 78페이지 보시면,
바로 2번 있죠. 지역지구지의 목적. 자, 목적 보게 되면 1번 굵은 단어 밑줄 하세요.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밑줄. 자, 부를 정으로 바꿔서 뭐래요? 정의 외부 효과 제거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고요. 3번 지역지구지의 효과는요. 1번, 2번.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나왔죠. 그래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그래서 1번 단기 효과는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수요를 증가 밑줄. 주택 가치는 상승 밑줄 나왔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되고 가격은 상승한다 나왔고요. 다음에 2번 장기 효과는요. 장기 효과는 뭐죠? 공급은 증가됩니다. 이때 이제 세 가지 경우다. 그래서 기업번 보게 되면 지역지구제는 자 생산 요소가격이 일정하다면 일정 동그라미 일정. 한번 볼까요? 일정하면요. 우리 시험은 요거만 물어요. 우리 시험은 계속 요거 두 가지. 건축비가 일정하다, 상승한다. 얘만 나왔거든요. 얘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일정하면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은 증가되겠지. 그래서 자 일정하다면 밑줄입니다. 주택 가치는 원래 상태 밑줄.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 일정하죠. 한 줄 내려가서 공급량 증가 밑줄. 공급은 증가됩니다. 가로도 밑줄 하세요. 장기 공급 곡선은 수평 밑줄. 니은번요. 요소 가격이 상승한대요. 자, 상승하면요. 가격도 상승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LS 곡선은 우상향이다. 이대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상승하면 밑줄입니다. 주택 가치는 상승 밑줄. 그리고 장기 공급 곡선은 이꼴 우상향 밑줄 하시고 여기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 내려가세요. 지역지구지의 문제점은 1번 독점의 문제인데요. 밑줄입니다. 사전적 독점이 초과 이혼의 문제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지구지의 문제점은 항목 4개 있죠. 네 번째 줄을 밑줄합니다. 용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오늘 프린터 보시면서 문제 봅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다음은 지역지구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이 6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출문장을 전부 다 원형 옮겨온 겁니다. 1번 빈출이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정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가 틀렸죠. 정을 부로 고쳐야 되겠죠. 부의 외부가를 제거 감소가 목적입니다. 틀렸고 X. 2번, 3번, 4번 묶어줄래요. 2번, 3번, 4번 모두가 기출문장인데 이겁니다. 요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까요?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일정 동그라미. 원래 주택 가치 수준 맞죠? 그 지역의 공급량은 감소시킨다. 틀렸지. 공급은 증가시킨다. X. 기출문장이었고요. 3번도 기출문장. 자, 3번. 정부에서 공업 및 주거기능이 혼합된 지역을 주거 전용지역으로 이용객을 변경하였다면 자, 그러면 무슨 말이죠? 공업과 주거기능이 혼합된 지역은 다른 말로 중공업 지역이죠.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주거 전용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단계는 주택가치는 상승한다. 맞죠? 단계는 주택가치는 상승한다. 맞잖아요. 주택가치는 상승하는데 장기적으로 주택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다. 증가 동그라미. 비용 증가 산업이면 공급은 증가. 공급 증가 맞죠? 옵니다. 4번도 기출문장. 비용 불변 산업이다. 불변 동그라미. 이게 바로 비용 일정 산업이죠. 그럼 주택가치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 말이 바로 원래 수준을 가리키니까 가격도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5번요. 역시 기출문장이에요. 지역지구제 실시와 아울러서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치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맞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옵니다. 6번. 특정 지역에만 용도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사전적 독점에 해당하며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여기까지 자, 기출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자, 이어서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80페이지, 80페이지. 자, 80페이지 괄호 5번.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 자, 개발권 양도제는요, 설명은 많은데 참고로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 계속 뭐만 집중 출제가 된다? 1번 의를 보시면 세 번째로 붉은 문장 있죠? 요거 밑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되었죠. 시행되고 있지 않다. 꼭 기억하시고요. 6번 계획 단위 개발 읽어보시고 목차 2번입니다. 토지 은행 제도 얘는요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자, 토지는요 정부가 미리 대량으로 땅을 싸게 매입하죠. 정부가 싸게 매입하니까 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직접 개입이죠. 그래서 직접 개입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개념 보게 되면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싸게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한 줄 내려가서 자 비축하였다가 향후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자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 또는 개발이죠. 그리고 2번 장점입니다. 장점 보게 되면 1번 공공용지를 미리 대량으로 사전에 확보할 수가 있고 또 2번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자 계획적 개발과 개발액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또 대량으로 매입하기 하였더니 자 시장의 수급 조절 통해서 집가 안정도 도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4번 내려가죠.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제도. 자, 우리나라는 토지를 도입했으니까 1번 의의를 보게 되면 공공토지비축법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얘는요 법령 규칙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가 안 되었고요. 다만 밑줄 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LH공사죠. 그러니까 LH공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는 LH공사가 운영한다. 그러면 건간의 시험은요 어떻게 나왔지? 토지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틀린 말입니다. 지자체가 아니고 LH공사가 운영합니다. 나머지는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요. 도시개발사업은 1번 환지 방식과 2번 수용 방식은 공부시간 공부 많이 하시죠. 공부시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개발 이익과 개발 손실. 그래서 그걸 1번 보게 되면 개발 이익 환수가 나옵니다. 자, 개발 이익 환수하게 되면 교재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개발 이익 환수제도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동함이 2번과 3번이 각각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봅니다. 개발이익의 의의부터 본다면 두 줄 있죠.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밑줄입니다.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 밑줄.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기속되는 토지가격의 증가액이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2번요. 개발이익 환수 방법. 자, 클라크라는 학자는요, 개발이익 환수 방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자, 초과매수법, 상세법, 직접부가법, 토지국유화법 4가지네요. 자, 개발이익 환수하려면 첫 번째, 초과매수법. 두 번째, 상세법. 세 번째, 직접부가법. 네 번째가 국유화법입니다. 자, 클라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뭐 기반시설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들어보셨죠? 그럼 이런 부담금은 모두가 이겁니다. 직접부가. 우리나라는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이렇게 직접 부과를 시킨다 해서 이 4 중에서 우리나라는 직접 부가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가지는요 과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제가 2주 전인가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듣고 저녁에 급하게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부산에 사하구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보훈병원이라고요. 찾아갔는데 애를 먹어서 그날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서는 비가 났는데 부산 가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를 흠뻑 맞고 갔었는데요. 그때 장례식장 가면서 문상을 갔는데 마침 되게 문상 가게 되면 장례식장 가게 되면 주로 뭐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이제 밥도 주고요. 밥도 주고 또 옆에 이제 국도 주죠. 국이 뭐죠? 육개장. 전에 그 장례식장 가게 되면 주로 이제 밥하고 국하고 안 빠지죠. 소주 한 반병에 항상 이제 육개장 먹게 되면 가끔씩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어떤 국이죠? 초상집국이죠. 안기껏 초상집국이에요. 초상집국 이 참 맛있잖아요. 그래서 초상집국 이 네 가지가 개발의 완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초과 매수하게 되는 말 그대로 초과해서 매수한대요. 초과해서 매수한다. 예를 들면 자 어느 지역에 10만 평을 개발한 10만 평. 자 10만 평을 개발한대요. 10만 평을 개발하게 되면 주변 땅값 올라가잖아요. 개발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대. 그래서 초과해서 매수한대. 20만 평. 그래서 자 초과해서 매수하게 되면 이 개발액은 저절로 환수가 되잖아요. 초과 매수법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상세법 말 그대로 상세시키자, 즉 상계시키자. 예를 들면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하필이면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이렇게 소유자가 반은 이제 이 개발 지역에 수용당하겠지. 편입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접한 땅은요 나머지 땅은 땅값 엄청 올라가잖아요. 땅값 올라갑니다. 여기서 개발이 발생합니다. 이때 자 수용당하는 빚금진 부분은요 뭘 하죠? 보상금. 손실보상금이죠. 보상금 받죠.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보상금 줄 때 그냥 온전히 안 줘요. 자, 너가 개발이익이 생겼으니까 개발이익 빼고 보상금 줄게. 개발이익을 상쇄하고 빼고 보상금 주겠대요.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바로 상쇄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 자 개발했는데 개발 손실도 생기죠. 손해가 나게 되면 오히려 보상금을 더 많이 줘야 되겠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어쨌건 상쇄법은요 보상금 줄 때 개발이익을 상쇄시키고 주겠대. 별로 뭐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직접 부과법은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이렇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더라.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다음에 국유화법은 말 그대로 국유화시키자. 국유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일이죠. 독일. 자,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잖아요. 통일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동독 땅은 전부 정부가 국유화 조치했습니다. 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비슷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있다. 분단되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때 이제 북한 땅값 많이 오를 거잖아요. 이때 보따리 사들고 북한 가서 투기나 시키면서 떼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북한 땅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국유화. 국유화 유지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갈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초상집국 네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2번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 우리나라입니다. 자, 표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인데요. 참고로 이제 포인트는요. 비과세적 방법에 좀 눈에 힘을 주세요. 예, 과거에 한 2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세금 매기자. 과세적 방법은요, 3번 밑줄, 양도소득세. 이것도 일종의 계획 환수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과세적 방법은 1번, 2번, 3번에 공통점이 있죠. 수익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그래서 1번에서 수익자 부담금, 부담금 동그라미, 부담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구나. 부담금 매기면서 뭘 하지? 개발비 환수하거나 직접 부과법입니다. 그러면 자, 여백에다가 적어줄래요? 이렇게. 부담금은 부담금인데, 자,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과밀 부담금입니다. 과밀 부담금. 메모합니다. 과밀 부담금. 그 다음에 교통 유발 부담금이에요. 교통 유발 부담금. 자, 얘는요, 뒤에 부담금자가 붙잖아요, 부담금. 부담금자가 붙이면은요, 요거 두 개만큼은 개별이익 환수는 거리가 멀다. 맞아요. 얘는요, 개별이익 환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밀 부담금 등은 개별이익 환수가 아니고 어떤 성격이지? 얘는요, 바로 조세 부과예요. 조세 성격이다. 이때 부담금은 개별이익 환수가 아니고 세금을 거두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자, 중시상을 지게 백화점. 자, 이렇게 백화점을 지죠, 백화점. 이렇게 되면요, 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쇼핑을 오잖아요. 뭐지? 과밀. 이럴 때 부담금 매긴다, 과밀 부담금. 또, 덩달아 교통이 혼잡해지죠. 뭐지?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이런 부담금은 개별이익 환수가 아니라 바로 세금 성격이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12회 때. 과밀 부담금도 개별이익 환수의 일종이다. X. 틀린 말입니다. 개별이익 환수가 아니다 말입니다. 자, 이어서 4번도 밑줄 하세요. 공용개발, 바로 개별이익 환수가 되고요. 5번요. 구획정리사업에서 간보제. 땅을 적게 주죠. 이것도 개별이익 환수 성격입니다. 6번요. 토지은행제도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좀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보시면요. 표를 보시면서 4번 공용개발, 5번 구획정리사업에서 간보제, 6번 토지은행 모두가 개발이익 환수 성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개발이익 환수를 마치겠고요. 그럼 이제 책을 봅니다. 교재 보시면 자, 6번이죠. 6번 목차 84페이지 6번 공공임대보유와 공공투자사업 X 7번 토지 공개념 X. 다만 토지 공개념 하게 되면 맨 밑에 굵은 문장만 밑줄 하세요. 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자, 밑줄입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하고 택지 소유 상한 법은 자, 일단 위헌 판결 받았죠. 따라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하고요. 택지 소유 상한법은 이미 폐지가 되어서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요것만큼은 단어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토지 정책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86페이지 03번 주택정책 넘어갑니다. 주택정책. 보통 주택정책은요, 자, 거의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두 문제 해서 두세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모 1번 임대주택정책인데요. 목차가 3개예요. 1번 임대료 규제,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임대료 보조. 한 장 넘겨서요. 3번 공공임대주택이다.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임대료 규제는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임대료 규제는요, 먼저 강의 노트를 통해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책을 봅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임대료 규제가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나
또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기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그래프하실 거예요. 그림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왼쪽에 약간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이 그림, 간단한 그림만 그려주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얘가 바로 시장 원리가 되고. 자, 결국 임대료나 분양가가 얘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이만큼 받지 말고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규제합니다. 얘가 바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료나 분양가 규제는 어떻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설정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높게 설정해요.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얘가 너무 비싼데 더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높게 설정하면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출발은요, 낮게 설정하고 높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공급자는 바로 임대인이죠, 임대인. 수요자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각각 이렇게 설명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래프 봅니다. 자, 이렇게 낮게 설정하니까 결국 임대는요, 빨간 갭만큼 손해봐요. 이만큼 손해보잖아요. 자, 손해보니까 결국, 자, 낮게 설정하니까 얘가 공급이죠, 공급. 공급은 어떻게 되지? 적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급 부족입니다. 네모칸 몇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싸니까 수요가 있다만큼 왔습니다. 뭐지? 초과 수요. 첫 번째, 초과 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이 그림 딱 들리고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가장 장난 많이 칩니다. 공급은 감소 초과 수요 바로 뚫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손해보죠. 재미가 없어요. 투자 안 합니다. 투자를 기피합니다. 손해보죠. 이만큼.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요것만 받을 바에야 나 임대 안 할래.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용도 전환입니다. 용도 전환. 네 번째. 자, 요것만 받고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재미가 없죠.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다음 임차는요. 자, 싸니까 수요가 많다고 했죠. 다음에 두 번째. 자, 결국 공급은 부족합니다. 방이 없어요. 그래서 싸니까 수요는 이만큼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방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사가 어려집니다. 따라서 이동이 활발하지가 못하다. 이동이 저하됩니다. 이동이 저하된다. 세 번째. 그래서, 자, 방이 없잖아요. 겨우 방을 구하면서 임대를 해달라고 했더니, 요것 갖고는 임대 못하겠대.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임차는요, 이만큼 웃돈.
웃동거래. 바로 암시장이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임대인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 이렇게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결국 자 여러분들이 혹시 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그래프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도 핵심은 이겁니다. 최고로 이만큼 받아 상한제 선 껐더니 결국 뭐지? 항상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도 항상 뚫릴 점은 뭐지? 얘가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공급 부족, 초과 수요가 집중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볼까요? 86페이지. 86페이지. 자, 교재 보시면. 자, 1번, 의를 보게 되면, 의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을 밑줄입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게 설정될 때, 낮게 동그라미, 낮게 설정될 때 효과가 나타난다. 밑줄 하시고요. 자, 2번, 3번, 단기, 장기 효과. 얘는요, 다 적어드렸죠. 여기로 보시면 돼요. 키워드. 그 다음에 4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을 경우 높을 동그라미. 높을 때는요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가 되고요. 임대료 규제 봤으니까 또 문제 확인. 오늘 프린터 지문 보세요. 자 지문 보시면 문제 2번. 주택 정책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야, 질문 많죠? 1번부터 해서 뒷페이지 보니까 무려 21번까지 엄청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추치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두 문제는 출발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만 볼게요. 오늘 지금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임대료 규제가 되고요. 5번하고 6번은 분양가 상한제죠. 원리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거의가 기초문장입니다. 1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한다. 맞죠? 초과수요고. 초과수요. 다음에 2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다. 틀렸죠? 공급 부족. 공급은 감소해서 증가 틀렸고 공급은 감소시킨다. 3번도 기초문장이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 아니죠. 이동은 저하된다고 했죠. 이동은 저하된다. X. 4번요. 균형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높으면요. 자,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O입니다. 여기까지 잘 나오는 질문들이고요. 자, 5번과 6번은요. 분양가 규제. 자,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죠. 포인트가 뭐지? 무조건 공급 부족 초과수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5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가격 안정 목적으로 시행된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기초문장입니다. 6번. 빈출 지문. 기초문장인데요. 분양가 규제는 일반적으로 초과수요. 맞죠? 초과수요. 또 주택 건설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택 공급 감소, 공급 부족 맞잖아요. 초과수요, 공급 부족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첫 시간은요. 임대료 규제까지 봤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임대료 보조금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